그러니까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SNS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시간에 네 분이 그 SNS에 뭔가 메시지가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SNS로.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어요? 일단은 그 이전 대표가 언론에서 이제 창당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길래 제가 그래도 같이 해왔는데 저희랑은 따로 상의한 바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전 대표가 창당할 생각이 없이 이것을 나중에 당내 협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전 대표한테 창당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걷어달라. 좀 우리가 당내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변화나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야지 창당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설득을 하러 간 자리였는데 이전 대표는 또 오히려 저를 설득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뭐 창당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당인으로서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럼 다 열린 마음에서 고민해보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생활 함께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명분 측면에서 이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당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국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책임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날 오랜만에 모여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시간 정도 비타민 음료가 놓여져 있던데. 네네. 저는 제로를 먹었습니다. 제로를. 역시 건강을 챙기셔서. 네. 다들 이렇게 당분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푸아님이 사진만 보면 나머지는 다 신나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만 약간 좀 삐진 얼굴이라고. 네. 어떤 상황에 사진을 찍었길래 약간 표정이 다른 분들이 창당하는 느낌이긴 해요 지금. 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느낌. 이준석 대표만 동의하지 않는 느낌인데요. 아니 하도 그 이뇨한 위원장께서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이 아픈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이전 대표가 정말 유튜브니까 좀 미쳤나 생각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미치진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어서 정상이구나 이런 걸 또 진단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액션 플랜 얘기가 나오는데 액션 플랜 뭐였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창당을 한다라고 이제 많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11월 말 12월 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타임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들었고요. 본인이 창당해서 출마하게 된다면 이제 영남권에 출마한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사를 좀 듣기도 했고 영남권에 출마하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좀 들어봤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결별은 확실한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대표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물론 저 나머지 4분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대표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현역 의원 67명의 명단을 보여줬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예예. 실제 보여줬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제가 늦게 갔어요. 그날 선약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 이전 대표 당 대표 할 때 딱 모이자고 하면은 제가 시간 약속 칼같이 잘 지켰는데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늦게 간 것이 농담이고 제가 맞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저 선약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제가 좀 늦게 가겠다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좀 늦게 갔었어서 그 명단은 저는 보지 못했고 다만 이제 뒤에 합류하면서 의원들 이제 몇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실 때 좀 그런 의원들이 있구나. 대표랑 소통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다들 이제 천하용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신당에 가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신중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이게 어떤 의미일지. 당인으로서 당연히 창당에 대한 그런 고민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이것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고민할 시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핵심은 중요한 것은 보다 더 대통령실의 변화와 당의 혁신적인 모습이 전제되어야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더 포커싱을 맞추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떤 저희가 약간 의도가 보이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이제 그 5분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4분에 대해서 다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뭐 용산에 계신 분들 다 개인적으로 친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는 연락들이 있고 하는데 자칫 이것이 좀 저희가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었고 전당대회 이후에 뭐 계속 만나러 갔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좀 단합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사진도 올렸습니다.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셨어요? SNS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뉴스를 보도를 보신 거예요? 일단 SNS를 봤고 그래서 제가 그 작전 뭔지 저도 이제 궁금하다 했는데 이제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름을 검색해서 뭔가 기사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한 4주 전에는 신당 창당은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4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창당 가능성은 매일매일 1%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판단이 섰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천하용인 늘은 제가 봤을 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김용태 최고 역시도 굉장히 신중론을 펴고 있고 다른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그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을 뭐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뜻은 확고하나 천하용인이 그를 적극적으로 따라갈지는 좀 미지수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서 결국에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그냥 독자적으로 뭐 무소속 출마나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무소속 출마보다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무소속 출마는 그날도 이제 옵션이 아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고 네. 작전을 다 들으셔서 역시 아시는군요. 신당 출마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더 예, 예. 무게감이 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구 출마 시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바람 안 불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또 김용태 최고가 이제 친박연대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롤모델로 이제 액션 플랜을 듣고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에서 이제 친박연대 모델은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은 공천 학살이 좀 필요해요. 공천 학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친박연대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라 영남권의 친이계들의 공천 학살이었어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그러다 보니까 영남 유권자분들의 어떤 분노가 있었고 이분들이 그런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을 동력을 삼아서 친박 연대를 만들면서 영남권에서 성공했었던 나름대로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 연대 모델로 저는 간다면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말하는 그러한 신당 창당설 좀 이른 감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전 대표는 그날 모임에서 친박연대 모델은 좀 지향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왜냐하면 그런 학살당해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뭐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하고 해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친박연대 모델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소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친박 연대의 모델로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천 학살이 자행될 거는 뭐 몇 개월 뒤로 가지 않아도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이미 지금 인류한 혁신위에서도 뭐 주류들에 대한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를 짐작해 보면 사실 두 가지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제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뭐 같이 일해봤던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정말 검찰 시절의 측근들 이런 분들을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출마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뭐 행정관급부터 시작해서 수석급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뭐 아무리 윤핵관이 있다고 한들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사람, 본인의 용병들로 당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 공천학살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뭐 지금 윤핵관이어도 나중에는 반윤핵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뭔가를 했던 사람들도 몸풀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계속해서 영남을 거론하고 좀 대구 출마를 시사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 정말 이 당을 본인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근 일정만 보더라도 대통령 역시도 TK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놓치지 않으려는 일종의 기싸움과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한민중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이 국힘인데 나중에 친당을 창당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냐, 다시 합치지 않겠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제3지대 내지 뭐 확장성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막상 가면 지금은 제3지대에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뿌리가 같으니 나중에 합쳐지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작동해서 그냥 지금 있는 양당 중에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또 호응하는 마음과 별개로 워낙 양극단의 정치가 심화되게 되면 결국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한 표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세력이 당선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막상 투표 때 가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을 할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과 관련돼서는 뭐 당장 총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러니까 총선을 넘어서 일종의 좀 대선까지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당내 위치는 일종의 이제 사면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뭐 대사면 얘기하면서 징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반면에 만약에 당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 좀 대표로서 서게 되면 사실 뭐 사면을 받아야 되고 아량을 베풀어줘야 되고 이런 약자 포지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협상의 대상자 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면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게 본인한테 나쁠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국힘 입장에서 좀 이 표가 내부에서 분열됐을 때 어떨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대선에만 보더라도 안철수 당시 이제 대표와 윤석열 후보 뭐 공동으로 이렇게 합당을 했었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그 당시 후보가 이제 김동연 지사와 또 이렇게 합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 가능성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안철수 당시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합쳤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외쳤던 정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결정한 산물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창당해서 국민의힘과 다시 합당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제가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의 그 정치적인 과정에서의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험지 출마론에서 딱 걸린 느낌이에요.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이제 약간 힘겨루기 이런 모양새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이제 장제현 의원 영상 보셨나요? 맞습니다. 그 교회 영상 말씀. 교회도 그렇고 산악회에서 네, 이제 예. 사진도. 네. 저는 사진에서 이 느낌이 확 왔는데 막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서울 안 간다. 주호영 의원도 사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서울 안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가더라도 내 이뇨한 위원장의 노름에 놀아나진 않겠다 이 뜻으로 해석했어요.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진 정치인들이 우리 당의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인데 왜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말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로 옮기거나 뭐 정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만 해석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 혁신위가 지금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험지를 출마하든 불출마를 하게 되든 이 과정이
총선까지를 놓고 레이스를 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총선 출마해봤지만 지금 너무 일러요. 인유한 위원장께서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본인이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 연말에 혹은 늦어도 한 1월, 2월까지도 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가서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 총선에 집중됐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국민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더 커지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심도도 분산될 거고 국회 상황도 지금 총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그 의중은 알겠습니다만 좀 어떤 단계별로 설정하고 좀 예민하고 요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보자처럼 초심자처럼 아마추어처럼 지금 너무 행동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분명한 것은 혁신위가 이렇게 실패가 되면요. 혹은 뭐 와해가 되면 저는 당은 더 큰 위기로 갈 겁니다. 당연히 비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혁신위의 실패는 비대위의 출범으로 보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민의힘의 이 주류 세력들 그리고 뭐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본인들이 원주민인데 외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땅은 내가 일군 땅인데 갑자기 외부인이 와서 뭐 돈 자랑하고 갑자기 힘 자랑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유한 위원장을 아마 좀 불편하고 좀 우습게 보고 있을 거다. 딱히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정권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고 심지어 혁신위 내에서는 뭐 일부라고는 하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진화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뭐 혁신위 조기 해체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혁신위가 도대체 어떤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혁신안이 남을 것이냐.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번번이 내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 간다 하면서 뭐 4,200여 명이 모인 산악회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뭐 일부 중진 의원들도 뭐 밥 급하게 먹다 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피해가거나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뭐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선 텃세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을 허수아비 취급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유한 혁신위는 원래도 힘이 없었지만 힘이 점점 더 빠져가는 모양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는 건 아마 인유한 위원장의 인지도이지 않을까. 혁신안이 남기보다는 인유한 위원장의 다음 정치를 위한 일종의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 요구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좀 어떤 분위기예요? 저희는 사실 뭐 혁신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근데 그 혁신에 대한 요구는 결국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 전략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총선기획단도 저희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고 이번 총선의 컨셉과 전략을 짜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 이제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재 추천도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그들을 뭔가 총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걸 이제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추천받고 새로운 사람을 등용하는 그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당 안에 골마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띄운다고 한들 새로운 사람을 쓴다고 한들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런 딜레마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대여 투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거냐 이 문제는 또 완전 다른 거거든요. 결국에 민생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소수 의석을 가진 당도 아니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도대체 어떤 유능함을 보여줄 거냐, 어떤 합리성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마땅히 답을 좀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 고향인 안동에 험지 출마해라 이런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내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이재명 대표께서 다음 총선에는 좀 불출마를 하시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 모든 그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선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유세도 해야 하고 만약에 이제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곳에 아무나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접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뭔가 힘이 또 분산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총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개항 출마 같은 경우 사실 국민들 보셨을 때 그렇게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과거에 아쉬웠던 선택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을 거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은 논의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긋지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논의를 다 미뤄두거나 뭐 모르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험지 출마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증교사 혐의가 분할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주 3회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중에 3일은 재판 출석하고 나머지 4일 남는데 당대표 총선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죠. 하루 이틀 당무 보고 그러면 안동 가라고 하면 안동은 하루 이틀 가 있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험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운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불출마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뭐 본인의 표현대로 어떤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법부로 가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죄를 결백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더 옳은 판단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글쎄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제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슈를 좀 특검 쪽으로 공수 전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좀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두 개 다 할지 아니면 하나만 할지 어느 걸 할지 이것도 사실 관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또 본인의 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뭐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내세웠던 거잖아요. 깨끗하다, 본인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장모도 구속이 된 상황이고 지금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수사도 진척이 없다라는 지적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꽤나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 역시도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을 사실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대통령의 완전한 자기 모순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의 권력 남용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부권을 많이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쓸 권한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도 축적되어 있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뭔가 아내를 쉴드치기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하는 모양새가 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을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이건 결국 대통령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외통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당도 이 입장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합리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박성민 전 최고의 말씀이 맞죠. 당연히 이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 아내가 이러한 것을 인해서 특검법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부권을 쓸 것이냐, 그 문제, 그러니까 안 쓸 것이냐, 그 문제도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잖아요. 그래서 한 신중히 좀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 정도의 답을 좀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KBS 박민신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뉴스 앵커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줄줄이 교체했어요. 프로그램 개편하고 이제 어제는 그간에 이제 불공정 편파 보도했다면서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법원 판결도 그렇잖아요. 대법관들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헌법 정신 안에서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정신 안에, 헌법 정신 안에서.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도 공정하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보도를 공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되 이런 시사 보도, 평론이 들어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작진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들이 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공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과거에 이제 KBS가 과연 그 테두리 안에서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했던 방송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공정한 테두리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KBS 사장이 그 과정을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절차도 제작진과 심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 지켰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굉장히 좀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규칙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지적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KBS의 어떻게 보면 간판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저녁 9시 뉴스의 앵커를 시청자랑 인사도 못하고 하차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잖아요. 앵커가 교체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뭐 출연자를 비롯한 앵커도 교체하고 그리고 뭐 PD들한테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 신분에서 전화해가지고 하차 통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법상에도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이 노사단체협약 그 한국방송 내에 있는 것도 보면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피해 숙청을 자행하는 이유는 결국에 저는 용산을 향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선물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장 자리를 주었으니 나는 이런 방식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난 매우 잘못된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